비밀스러운 문서 한 장.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누군가에겐 절망이었고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으로 평생을 충성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주도했던 그가 어느 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극비 명단을 발견한 그는 이후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위험한 반역자가 된 한 남자의 극적인 탈출과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자유와 인간성 회복에 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인 보위부 신문총국의 중장이었죠. 제 신문실에서는 단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얼음인간이라 부르기까지 했죠. 인민보안성 간부들도 제 이름만 들으면 떨었습니다. 심지어 중앙당 고위 간부들조차 제 앞에선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권력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자가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법입니다. 제가 신문한 사람들의 죄명은 다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혐의,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죄, 김정은에 대한 불경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고발.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솔직히 신문 과정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잔혹함의 극한이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과 고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니까요. 양심? 당시에 저에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오직 충성심만 있었죠. 대신 그만큼 저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최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검은색 벤츠를 타고 이동할 때면 사람들이 길가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 차량 번호만 봐도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묻어나는 그 시선들이 당시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저는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어요. 수진이 앞에서만큼은 미소밖에 짓지 않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딸 수진이가 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이 제 최고의 행복이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빨간색 스탬프가 찍힌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최우선 처리 대상이라는 표시였어요. 서류를 펼쳐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이 박수진이었죠.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의 전부였던 딸 수진이의 이름이 체포 대상 리스트에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딸의 웃음소리는 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런 수진이가 체포 대상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려왔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평생을 훈련받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혐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반국가 사상 유포 및 적대 방송 시청, 체제 비판 발언, 불법 정보 소지였습니다. 증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평양음악대학 기숙사의 CCTV 영상에서 수진이가 다른 학생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 도청 장치로 녹음된 대화 내용,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USB 메모리, 모두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정도 혐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나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죠. 서류 맨 아래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체포 및 처형 진행 날짜가 내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죠. 손이 떨려왔어요. 서류에는 이미 최고 위층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죠.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USB에서 한국 드라마와 외국 뉴스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딸로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았을 텐데 말이죠. 도청 기록 내용을 보니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는 북한의 모습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까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 보고 없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라면 이런 중요한 사안은 제가 직접 보고받았을 텐데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했다는 점이 분명했죠.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었어요. 제 위치를 위협하는 세력이 수진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와 비서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충성했던 체제가 이제는 제 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탈북자를 막아왔던 제가 이제 그 탈북 루트를 써야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죠. 이제까지 탈북자들을 신문하며 얻은 정보가 제 딸을 구하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반갑게 웃었죠. 그 미소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체포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대학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수진이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심한 대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보였어요. 딸이 말하는 음악 파일은 외부 정보였고 친구들과의 스터디는 비밀 모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릴 수 없었죠. 보위부에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이제까지 제가 진행해온 감시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평소처럼 TV를 보는 척하며 종이에 글자를 적었어요. 내일 위험하다. 오늘 밤 떠나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수진이의 놀란 눈빛을 진정시키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눈에서 의문이 가득했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었죠. 밤중에 일어나 짐을 꾸렸어요. 최소한의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 신분증, 약간의 옷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직함이 적힌 특별 통행증이었죠.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달러 뭉치도 꺼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에 수진이를 깨웠어요. 작은 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이름이 체포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 내일이면 체포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탈출해야 한다는 것, 공항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도록 가르쳤던 제 교육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새벽녘 관용차를 타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누가 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 거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의 탈출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운전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국경과 가까운 함경북도였어요. 그곳에는 제가 신문했던 탈북자들이 자주 이용했던 비밀 루트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서 모든 탈북 경로를 알고 있었죠.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약 400km, 1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오전 검문소를 통과하기 전에 평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는 검문소에 다다랐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군인들이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제 얼굴을 본 군인은 급히 경례를 했죠. 특별 통행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특별 지시다. 비밀 임무다. 군인들은 더 이상의 질문 없이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아직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위태로운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렇게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가슴 한편의 무게가 조금 덜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위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전역의 검문소와 감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제가 보위부 중장으로 일하면서 직접 강화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구축한 그 시스템을 뚫어야 했어요.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달리는 내내 수진이는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죠. 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평생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 체제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핑계일 뿐이었어요. 수많은 다른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들은 제가 체포하고 신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는 건 너무 늦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경북도로 향하는 길은 험했어요. 북한의 도로 사정은 평양을 벗어나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죠. 기름도 부족했어요. 평양을 떠나기 전 여분의 기름통을 챙겨두길 잘했습니다. 몇 번의 검문소를 더 통과해야 했어요. 매번 제 신분증과 특별 통행증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져갔어요. 보위부에서 제 출근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그때부터는 제 신분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중간에 한적한 휴게소에서 잠시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보위부 중장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곧 전국에 제 사진이 배포될 테니까요. 수진이도 학생 모습에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바꿨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거 저를 위해 정보를 제공했던 밀수업자였죠. 몇 마디 짧은 암호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를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요?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잠재적 위험으로 느껴졌어요. 함경북도 회령시가 가까워지면서 마음속에는 결심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죠.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중간은 없었습니다. 평생 충성했던 김정은 정권을 배신한 대가는 공개 처형뿐이었어요.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위장한 안전가옥을 찾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죠. 길가에 보이는 감시 카메라들이 우리를 쫓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를 지시했던 카메라들이었어요. 마을 어귀의 작은 여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상해 보이지 않게 평범한 여행객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국경을 넘는 일은 제가 평생 막아온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관 방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 2개와 TV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국경 너머 중국 땅이 어렴풋이 보였죠. 저 강만 건너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이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잠잠히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으려는 강인함. 그건 제가 가르친 것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부탁해둔 연락이 10시에 왔어요. 노크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암호를 말했어요. 맞는 응답을 돌려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수꾼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체포했을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가지고 온 짐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오직 신분증과 돈만 몸에 지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관을 빠져나왔어요. 차도 포기해야 했죠. 이제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보위부 중장의 탈북. 북한 정권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밀수꾼의 안내로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 아래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느낌이었죠.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만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갑자기 앞서가던 밀수꾼이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더니 급히 우리를 덤불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순간 국경 수비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갔어요. 그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수비대가 지나간 후 다시 움직였어요. 강가에 도착하자 작은 고무보트가 보였습니다. 겨우 3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강 건너편은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생과 사를 가르는 선이었죠. 보트에 오르기 직전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수비대의 군견이었습니다. 밀수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서둘러 보트에 올랐습니다. 밀수꾼은 강한 힘으로 노를 저었어요. 물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강둑 위에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죠. 멈춰라 하는 외침과 함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튀었어요. 수진이를 보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제 몸으로 덮었습니다. 밀수꾼은 더욱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중국 쪽 강둑에 닿는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보트에서 뛰어내려 수진이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군견 소리, 국경 수비대의 발자국 소리가 뒤쫓아왔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밀수꾼이 가리킨 곳까지 달려가자 작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국경 수비대가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영토에 들어선 것이었죠. 북한에서의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자유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중국 공안을 피해 스촨성까지 이동했고 거기서 만난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글 속 좁은 길을 따라 사흘을 걸어 태국에 도착했죠. 마침내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후 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임시보호 서류 작업,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보위부 중장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 고위층 탈북자에 대한 표준 절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죠. 당연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탈북자들을 신문했던 사람, 북한 정권에 충실한 개였던 자가 이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로 안내받았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신문하는 위치였지만 이젠 제가 신문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죠.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 김정은의 실체,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는 북한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깨끗한 방, 충분한 식사, 인간적인 대우.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늘 그렇게 의심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호기심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조사는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북한 정보는 남한 정부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김정은의 통치 방식, 북한군의 배치, 핵시설 위치, 보위부의 운영체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의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 담당 조사관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벌이 아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품었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한국 생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도착한 하나원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이 적응 시설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매 순간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교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대형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에서 보던 지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사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최빈국이라는 현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평생 믿어온 체제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경제 교육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웠습니다. 화폐의 가치, 은행 계좌 개설법,
신용카드 사용법 같은 내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죠. 처음 받은 용돈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는 당혹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선거,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 이런 가치들은 북한에서는 철저히 금지된 것들이었어요. 수십 년간 저는 이런 가치를 억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젊은 세대의 유연함이었을까요? 컴퓨터 교육, 한국어 표현법, K-팝 문화까지 흡수하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딸의 변화가 두렵기도 했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한국 사회로 녹아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원에서의 생활 중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늘 경계하고 의심하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어요. 밤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하던 첫 몇 주가 지나고 점차 평화로운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동료 탈북민들과 나눈 대화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사회의 실체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회였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어요. 수진이와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던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임대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우리 가족만의 공간,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처음 들어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북한에서도 당 간부로서 좋은 주택에 살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언제든 들이닥쳐 체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첫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반짝이는 불빛들, 24시간 흐르는 전기. 북한에서는 평양조차 밤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어둠에 잠겼었죠. 전기가 부족해 일상적으로 정전이 되는 나라에서 온 저희에게 밤새 밝게 빛나는 도시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어요.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기밥솥의 버튼 하나로 완벽한 밥이 되는 것,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며칠이고 신선하게 보관된다는 사실, 세탁기가 자동으로 빨래를 해주는 편리함.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어요. 수진이는 이런 것들에 더 빨리 적응했지만 저는 여전히 물을 아끼고 전기 스위치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수천 가지 상품들, 다양한 브랜드, 풍성한 식료품. 북한에서는 구경상점에서 제한된 물건만 살 수 있었고 대부분은 장마당에서 구했죠. 그곳에서도 이런 풍요로움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 오히려 불안했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시위 현장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북한이었다면 즉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하기는커녕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즉시 체포되었을 이들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직업훈련소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전 세계의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 어떤 검열도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북한에서는 인트라넷이라는 폐쇄망만 있었고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죠. 처음으로 구글에서 북한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음악을 배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음악이든 자유롭게 연주하고 창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딸은 흥분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위험과 고통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 투표였어요. 선거 안내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형식적인 선거만 있었고 실제로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불과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후보 중에서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어요. 투표소에 들어서는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저의 손은 떨렸고 기표소 안에서 혼자 서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투표함에 표를 넣을 때 느낀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를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읽는 것,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것,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상이 이제는 제 생활이 되었어요. 특히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낀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은행 업무를 처음 배울 때의 혼란스러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ATM 기계 사용법, 계좌 이체, 적금 가입, 이런 금융 시스템은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자화폐라는 개념도 신기했어요. 수진이는 음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면접에서 북한에서 배운 음악을 연주했을 때 교수님들이 보여준 관심과 격려는 잊을 수 없어요. 딸은 이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배우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죠. 저도 새로운 직업을 찾았어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탈북민들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의 과거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보람찼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어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고 있어요. 주말에는 수진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어울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과거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보위부 중장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이 소중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그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결정이었습니다.